밀실 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충청도 깊숙한 산골 마을에 장씨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넓은 땅과 높은 벼슬을 자랑하던 양반가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죠. 고택의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나가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장씨네를 우러러봤어요. 그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고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죠. 그런 날씨에 한 처녀가 장씨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바로 춘심이었습니다. 춘심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발에는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고 몸에는 낡은 홀레포 하나만 걸치고 있었어요. 홀레포라고 하기엔 너무나 허름해서 마치 누더기 같았죠. 춘심의 뺨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꼴이냐, 진짜 맨몸이구나. 참 기가 차서. 대문을 열고 나온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장신의 어른인 정씨 부인은 춘심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짝도 이런 짐짝이 없구나. 이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와야 하나. 정씨 부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춘심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춘심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 모습인지 말이죠. 어서 들어와라. 밖에서 얼어 죽을 셈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춘심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들어섰어요. 고택의 마당은 넓었지만 여기저기 잡초가 자라나고 있었죠. 한때 화려했을 정원도 이제는 황량하기만 했습니다. 덕수야, 내 신부 왔다. 시어머니가 사랑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왔어요. 바로 춘심의 남편이 될 장덕수였죠. 덕수는 춘심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실망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냐? 덕수의 말에 춘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참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에서 몇 사람만 와서 구경했을 뿐 잔치라고 할 것도 없었죠. 춘심은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제부터 이 집 며느리다. 제대로 해야 할 줄 알아라.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혼례는 끝났습니다. 춘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추웠고 바람이 사방에서 들어왔습니다. 창호지도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죠. 춘심은 방 한 구석에 앉아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할머니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던 때가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춘심을 짐스러워했고 사촌들은 춘심을 괴롭혔죠. 너 같은 애는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게다. 할머니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춘심은 그때부터 알았어요. 세상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춘심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신을 차갑게 대하지만 이곳은 분명히 다른 곳이었어요. 할머니 집에서는 언제나 눈치를 봐야 했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며 떨어야 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내게 처음 생긴 집이다. 춘심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이곳은 춘심의 집이었어요. 법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춘심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춘심은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주위에 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춘심은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이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고택의 낡은 기와 위에 쌓여가고 있었어요. 춘심은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눈이 쌓이면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듯이 자신도 언젠가는 이 집의 온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춘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견뎌내야 하는 삶이었지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춘심이 장씨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4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집안 사정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흉년이 연거푸 들어서 수확은 형편없었고 빚만 늘어갔죠. 그런 가운데서도 춘심에게는 큰 기쁨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아들 장우를 낳은 것이었어요. 춘심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후야, 엄마가 꼭 잘 키워줄게. 춘심은 밤마다 아들을 재우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안에는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갔고 어린 장우마저 배를 골아야 했죠. 이놈의 계집애가 애까지 굶기고 있구나. 시어머니 정씨 부인의 한숨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정씨 부인도 손자가 예쁘긴 했지만 굶주리는 아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정씨 부인이 춘심을 불렀습니다. 춘심아, 이리 와보아라. 네, 어머님. 춘심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정씨 부인이 입을 열었어요. 후를 큰 댁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춘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 댁은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어. 형편이 훨씬 나은 곳이었죠. 어머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후를 굶기고 싶으냐? 큰 댁에 가면 제대로 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춘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이대로 두면 장우가 정말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서방님께서도 그리 생각하시나요? 춘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다. 우리가 후를 제대로 키울 수 없지 않느냐. 그날 밤 춘심은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밤새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며칠 후 큰 댁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짐을 쌌어요. 사실 짐엔 별것도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후야, 엄마 마음 알지? 미안하다. 춘심이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살밖에 안 된 장우는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도 엄마의 눈물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엄마. 많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큰 댁으로 보러 가거라. 정씨 부인도 손자를 보내는 게 마음 아팠나 봅니다. 처음으로 춘심에게 툭하니 위로를 건넸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들을 보낸 후 춘심의 하루하루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망을 앗아간 날들이었어요. 집안일을 하다가도 문득 아들 생각이 나서 멍하니 서 있곤 했어요. 밤이면 더욱 견디기 어려웠죠. 그런 춘심을 보며 덕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미안하다, 춘심아. 어느 날 밤 덕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미안하실 게 뭐 있으십니까? 춘심의 대답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다만 깊은 슬픔만 있을 뿐이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춘심은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갔습니다. 아들 보고 싶은 마음에 큰 댁으로 가려고 짐을 몇 번이고 싸기도 했지만 매번 포기했어요. 자신이 가봐야 아들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춘심이 정말로 큰 댁에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가슴을 찔렀던 겁니다. 애 하나도 잘못 키워서 큰 댁으로 보낸 게 무슨 어미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깊은 밤이 되어 조그만 보따리를 싸고 나가려는데 병상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춘심아, 내 그 뜻이 아니었는데
너마저 날 버리지 말아다오. 그 말을 들은 순간 춘심의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춘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움을 주는 사람도 혼자 남겨지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이죠.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그런 외로움을 자신은 똑똑히 봤었거든요. 춘심은 조용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곁에 앉아서 미음을 끓여드렸어요. 그해 가을,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세상도 무심하게 덕수도 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더는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한 시련들이 계속 찾아왔죠. 춘심아, 후를 잘 부탁한다. 덕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춘심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어요. 비록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함께 살아온 정이 있었거든요. 장례는 큰 댁에서 치러졌습니다. 춘심은 오랜만에 아들 장우를 만날 수 있었어요. 장우는 많이 자랐지만 여전히 춘심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달려와 품에 안기는 순간 춘심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과 끝까지 맞서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아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을 잃고 고택에는 시어머니와 춘심만 남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의 힘겨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죠. 남편을 잃은 후 춘심의 삶은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고택에는 시어머니 정씨 부인과 춘심 둘만 남았고 생계를 이어갈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춘심은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닭이며 텃밭, 채소를 키워서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달걀 몇 개, 무청한 다발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춘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터로 향했죠. 계집애가 어디서 나다니며 장사를 한다고 하는 거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굽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장터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춘심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드실 약값이라도 벌어야죠. 춘심의 대답은 언제나 담담했어요. 자존심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춘심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장터에서 평상시와 같이 채소를 팔고 있는데 상인들이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땅이 얼마나 좋다고 그런 값을 부르시오. 아니올시다. 이 땅은 물이 좋고 해도 잘 들어서 농사짓기 딱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땅은 작년에 물이 말라서 농사를 망쳤다고 들었소. 두 상인이 어떤 땅을 두고 가격을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상인들이 말하는 땅이 어디인지 알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춘심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상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뭔 일이오? 혹시 말씀하시는 땅이 수리목 근처 논 말씀이신가요? 춘심의 말에 상인들이 놀랐습니다. 정확히 맞힌 것이었어요. 어떻게 아시오? 그 논은 물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한 해 농사 망칠 거예요. 춘심의 말에 한 상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비싼 값을 주고 사려던 땅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자세히 해보시오. 그 논 위쪽에 있는 큰 바위가 문제입니다. 작년 장마 때 바위가 밀려 내려와서 물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춘심의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춘심은 어릴 때부터 이 일대를 뛰어다니며 자랐기 때문에 산과 들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확실합니다. 대신 그 옆에 있는 작은 논을 보세요. 그쪽은 물이 풍부하고 땅도 기름져서 농사짓기 좋을 거예요. 장인들은 춘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가, 그것도 장터에서 채소 파는 여자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고맙소. 덕분에 큰일 날 뻔했소. 한 상인이 춘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몇 푼의 돈을 건네주려 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에요.
춘심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상인들 사이에서 춘심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장터에 있는 장씨네 며느리가 땅 보는 눈이 대단하다더라. 그 여자 말 들으면 손해볼 일이 없다고 하던데 며칠 후부터 춘심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땅을 사고 팔 때 조언을 구하러 오는 거였어요. 장씨댁 며느리님, 이 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밭은 사도 될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은 성실하게 답해 주었어요. 자신이 아는 한 정확한 정보를 전해 주었죠. 그 땅은 겉보기와 달리 속이 단단해서 농사짓기 어려울 겁니다. 이 밭은 물 빠짐이 좋아서 채소 기르기에 딱 좋아요. 춘심의 관찰력은 놀라웠습니다.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지식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물과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춘심의 조언에 고마워하며 사례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시어머니의 병이 심해지면서 약값이 많이 들자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약 좀 지어드릴게요.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해왔느냐. 사람들이 땅 보는 일로 사례를 주십니다. 정씨 부인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게 양반과 채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춘심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안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춘심아, 내가 참 기특하구나.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춘심을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춘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렇게 춘심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보는 능력, 그것이 춘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죠. 이제 춘심은 더 이상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춘심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갔습니다. 멀리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땅에 대한 조언을 구했어요. 춘심은 그런 사람들을 성심껏 도와주었고 덕분에 집안 사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상인이 춘심에게 두꺼운 문서 뭉치를 가져왔어요. 장씨댁 며느리님, 이 문서들 좀 봐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문서인데요? 토지 매매 관련 문서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상한 게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해요. 춘심은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매매 계약서였지만 그 중에서 이상한 문서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건 뭔가 다르네요. 춘심이 손에 든 문서는 다른 것들과 달리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종이도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도 예전 것 같았어요. 아, 그건 제가 우연히 얻은 건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같이 가져온 겁니다. 춘심이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서에는 자신의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거 혹시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글쎄요. 다른 상인에게서 받은 건데 그 사람도 어디서 얻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춘심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니까 문서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하루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서요. 그러시죠. 어차피 저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문서니까요. 그날 밤 춘심은 등불을 켜두고 문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읽을수록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그 문서는 바로 시아버지가 남긴 상속 관련 계약서였습니다.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고택 그 주변 땅들을 조건을 걸어 팔 때 썼던 것인데 만약 20년 이내에 장남이나 차남 또는 장손이 증명서를 가지고 온다면 그 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춘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의 땅들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춘심은 급히 마을의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잘 아는 분이니까 문서를 제대로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이건 확실히 옛날 문서로군요. 내용도 법적으로 문제없어 보입니다. 훈장님의 말에 춘심은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문서만 있으면 잃어버린 땅들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서의 조건에 따르면 장남이나 차남 또는 장손이 직접 나서야 했어요. 지금 장우는 큰 댁에 있고 아직 어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춘심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굳혔어요. 일단 준비부터 차근차근 해보기로 한 거였죠. 춘심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장터 한켠에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간판에는 토지 상담이라고 적었어요. 뭐 하는 곳이요? 땅 사고 팔 때 조언해 드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했지만 곧 춘심의 실력을 알게 되었어요. 춘심의 조언을 듣고 좋은 땅을 산 사람들이 입소문을 퍼뜨렸거든요. 장씨댁 며느리 말 들으면 틀림없다. 그 여자 땅 보는 눈이 정말 대단해. 가게가 잘 되자 춘심은 넌 돈으로 주변 땅들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땅을 되찾기 위한 준비였어요. 춘심아, 내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구나. 시어머니 정씨 부인도 춘심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애쓰는 걸 보니 고마웠어요. 하지만 춘심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장우를 종손으로 세워서 잃어버린 모든 땅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후야, 엄마가 꼭 내 목까지 지켜낼게. 춘심은 밤마다 큰 댁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떳떳하게 돌아올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춘심의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멀리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고 춘심은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기회가 되면 땅도 사들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춘심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길고 험한 길이 앞에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춘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춘심의 토지 상담소가 번창하면서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춘심을 칭찬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좋지 않게 보았어요. 계집애가 나서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거야. 양반집 며느리가 장터에서 장사하는 게 말이 되나? 마을 어르신들의 시선은 여전히 굽지 않았습니다. 춘심도 그런 시선들을 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 안에서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춘심의 일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춘심아, 내가 너무 집을 비우는 게 아니냐?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일은 뒷전이고 밖에서만 돌아다니니 말이야. 계집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정씨 부인의 말에 춘심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건데 오히려 나무라시는 게 서운했어요. 어머님께서 드실 약값도 벌어야 하고 집안 살림도 꾸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채통도 없이 그러면 되겠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되자 춘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이 계집애가 어른한테 말대꾸를. 정씨 부인이 화를 냈지만 춘심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춘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 원님까지 춘심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춘심의 가게가 잘 되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한 거였습니다. 장신의 며느리가 하는 일이 혹시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원님이 하리에게 조사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리가 춘심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원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춘심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는 일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리는 춘심의 가게를 둘러보고 갔지만 춘심에게는 부담이 되었어요.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댁에서 편지가 온 건데 장우가 춘심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으니 걱정 마십시오. 편지를 읽는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잊어간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건가? 춘심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만이고 마을 사람들은 좋지 않게 보고 아들은 자신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춘심은 혼자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지만 춘심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춘심은 자신의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 춘심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받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부터 춘심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불만을 표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면 결과로 보여주겠어. 춘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춘심이 토지 상담소를 운영한 지 2해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상인 하나가 나타났어요. 이름은 최겸이라고 했는데 외지에서 온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최겸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곳곳을 돌아다니며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보통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주면서 말이죠. 이상하네요. 왜 갑자기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춘심은 최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속셈이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며칠 후 최겸이 춘심의 토지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이곳에서 땅에 대해 잘 아신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 근처 땅들을 좀 더 사고 싶은데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최겸의 말에 춘심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땅을 사들이는 목적이 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떤 땅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 마을 전체를 다 사고 싶습니다. 특히 저 큰 고택 주변도 마음에 드는군요. 최겸이 가리킨 곳은 바로 춘심이 살고 있는 장신의 고택이었습니다. 춘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집은 팔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돈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집은 저희 집이거든요. 최겸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아니지요.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장씨 집안이 팔아넘긴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춘심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겸이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군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죠. 최겸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춘심은 깜짝 놀랐어요. 고택의 매매 계약서였거든요. 이 문서에 따르면 고택은 제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주시죠. 춘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요. 그 문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춘심은 자신이 찾은 상속 조건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문서를 보세요. 조건부 매매였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와야 해요. 최겸이 문서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문서가 있었군요. 하지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실까요? 물론입니다. 제 아들이 장손이거든요. 아들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없지 않습니까? 최겸의 말에 춘심은 당황했습니다. 장우가 큰 댁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곧 돌아올 겁니다.
언제요? 이미 오래된 일이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요. 춘심은 최겸이 모든 걸 계획하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관아에 가서 정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춘심과 최겸은 관아에서 만났습니다. 원님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어요. 저희는 정당한 매매로 이 땅을 샀습니다. 최겸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매매였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해요. 춘심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원님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문서들을 살펴봤어요. 흥미로운 일이군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원님,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춘심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겠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오십시오. 원님의 말에 춘심은 초조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춘심은 큰 댁에 급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우를 데려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후야, 엄마를 도와줘야 해. 춘심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춘심이 보낸 급한 편지를 받고 큰 댁에서는 장우와 함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많이 자라 있었어요. 이제 10살이 된 장우는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장우가 춘심을 보고 달려왔어요. 춘심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후야, 많이 컸구나.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모자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지만 춘심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곧 관아로 가야 했거든요. 후야, 중요한 일을 해야 해. 도와줄 수 있지. 장우는 어리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춘심은 장우와 함께 관아로 갔습니다. 최겸도 이미 와 있었어요. 아이를 데려왔군요. 최겸이 장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장씨, 가문의 종손이에요. 원님이 장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아이가 종손인가? 네, 원님. 춘심이 대답했습니다. 원님은 문서들을 다시 살펴보고 두 사람의 말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장씨네가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살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조건부 매매 문서도 진짜인 것 같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최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원님, 저도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심지어 저는 그 조건부 계약서는 손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식 계약서가 있지 않느냐. 이건 어찌 설명할 것이냐? 원님의 말에 최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본래 소유권과 조건 이행이 확인되었으므로 고택 주변의 땅의 권리는 장씨 종손에게 환원됨이 옳다. 원님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춘심이 이긴 것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원님. 춘심이 깊게 절했습니다. 장우도 함께 절했어요. 최겸은 패배를 인정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장우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춘심도 기뻤지만 더 기쁜 일이 남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춘심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정씨 부인은 춘심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는 눈이 어두웠다. 너의 큰 뜻도 몰라봤구나. 시어머니의 사과에 춘심은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내가 이 집을 지켜낸 거구나. 고맙다, 춘심아. 정씨 부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춘심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며느리다.
모자와 고부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차가웠던 집안의 따뜻함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정겨운 식사 시간이었어요. 이제야 제 집에 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장우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춘심은 이렇게 마주 앉아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 됐구나. 춘심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춘심은 마당에 나가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외롭고 힘들었던 밤하늘이 이제는 희망차게 보였어요. 드디어 해냈다. 춘심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판결이 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춘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춘심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장시댁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더라. 여자가 저렇게 똑똑할 수도 있구나.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졌어요. 춘심은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춘심의 토지 상담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멀리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어요. 춘심은 그런 사람들을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장시댁 며느리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좋은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의 고마워하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춘심은 뿌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댁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장우가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입니까? 춘심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급제했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정씨 부인도 기뻐했습니다. 몇 달 후 장우가 관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엿한 벼슬아치가 된 모습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장우가 춘심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우리 후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춘심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집을 지켜주셨으니까 제가 돌아올 곳이 있었어요. 장우의 말에 춘심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자는 고택의 마루에 앉아서 매화꽃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되어 매화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집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때는 우리 모두가 힘들었으니까. 춘심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집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고맙다. 후야. 모자의 대화는 정겨웠습니다. 다음 날 춘심은 큰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장우를 잘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큰댁 어른들도 춘심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춘심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산 땅 일부를 큰댁에 주었습니다. 장우를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다. 괜찮다. 받아주세요. 제 마음입니다. 큰댁에서도 춘심의 마음을 고맙게 여겼어요. 집으로 돌아온 춘심은 자신의 방에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빈손으로 시집와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지켜낼 줄 아는 방법을 찾았다. 춘심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장우가 방에 들어왔어요. 뭘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지난 일들을 생각해봤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우의 말에 춘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밑바닥을 찍었을 때 모든 판이 뒤바뀌는 법이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어. 춘심의 말에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춘심은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외롭게 느껴졌던 별들이 이제는 희망의 등불 같았습니다. 춘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가진 것 없이 시집온 여인이 어떻게 가문을 일으켜 세웠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말이에요. 헌신은 때로 외면받지만 결국 누군가의 미래가 되어 돌아온다. 이것이 춘심의 삶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뜻을 기르며 그리움을 간직하는 마음, 바로 양지사형의 정신으로 살아온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춘심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 그리고 끝없는 노력으로 일군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춘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빈손으로 시집와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끝내 가문을 일으켜 세운 한 여인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춘심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강함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